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그 전에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2020년은 대처를 해야 될지 저만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어느 나라 가든 다 이런 형태겠죠. 먼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 이번 한 해는 뭐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은 없을 테요. 왜냐면은 12월 16일 대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는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 거래량이 소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저점을 좀 찍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견해에는 큰 상승이나 큰 하락폭 없이 1년 내내 쭉 꾸준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전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이제 그 9억 그 이하나 비조정 지역에 있는 그 물건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왜 큰 상승폭을 이루었을까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대부분을 다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여파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신 분들이요, 바로 다 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이 그 모든 부분을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택수를 다 늘려간 거예요. 대책을 내놔도 그동안 누려왔던 이익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너무 형편없이 적기 때문에,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큰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젊은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일단 그 청약제도 허점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과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청약도 그때는 당첨이 돼서 나중에 팔고 나서도 몇 년, 5년, 10년이 아니라 되게 짧았어요. 제가 그때 2015년에 강남구간 쪽에 있을 때는요, 그때는 진짜 그거를 안 하신 분들은 바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걸로 막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비트코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층들이 30대에서 40대, 적게는 20대도 그렇고요. 그 부를 많이 축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과감하게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그분들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한동안의 그 아파트 광풍이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아파트의 폭등한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와 이렇게 올라간 것.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우리 부동산 하신 분들도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요런 내용을 한번 제가 과거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16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워낙 강력한 이제 그 대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컸던 게 고가주택, 그리고 금융규제 강화입니다. 이게 원래 옛날부터 금융규제가 강화됐어요. 근데 지금 좀 더 강화됐지만은 그걸 박근혜 정부 때 너무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게 해줄 수 있는 금융을 그렇게 풀어준 겁니다. 이건 너무 큰 거였어요. 규제 강화는 어떤 정부도 건들지 않았거든요. 이거 완화를 풀어줬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흘러간 얘기 말고요. 이런 그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수요층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이 수요층이 줄은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어차피 소폭을 하락을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항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학군 존, 복동이나 강남 8학군. 이번에 또 제도가 또 이제 그 학생들 바뀐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목동이나 강남 8합국이 더 강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초등학교 좋은데, 중학교 좋은데 이런 데도 항상 강세입니다. 제가 있던 옛날에 마포 어디 그 초등학교 옆에는요, 학교가 너무 그 초등학교가 유명하다고 일부러 걸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초등학교 거기 졸업할 때까지요. 그리고 당연히 역세권 등이나 그 이제 일단 교통편 좋은 데나 그리고 환경이 좋은데 이런 데도 항상 강세입니다. 같이 엮여 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수 입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역은 항상 강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아파트 거기 많이 오른 폭등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신축 아파트, 그리고 입주 아파트도 강세로 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세라는 거는 새 아파트 가고 싶지 헌 아파트 가고 싶진 않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고덕동에 이제 이번 연말에 되면 17,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향후 거기도 뭐 전철역이 그 상일동에서 이제 한양까지 뚫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올랐던 것도 있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로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할 곳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번 12월 16일 대책에서 그전 대책도 또 계속 이제 수반되어 왔지만 마지막에 12월 16일까지 이제 완판이 된 게, 거기서 이제 결정판이 된 게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은 큰 타격이 올 거예요. 이제 입주권도 있고 분양권도 이제 주택으로 간주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쪽에서는 좀 하락폭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그쪽 시장을 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처럼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비조정 지역에 있는 저기 청량리 쪽이나 미아 사거리 쪽, 그런 쪽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애 뉴타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지역이 이걸 제가 한번 넣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일부 부동산 비규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정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수도권, 거기 중심지, 그리고 외면받았던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또 정부가 12월 16일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인해서 만약 열기가 수그러지지 않고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다운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규제 지역에서 어디가 규제가 들어갈지 몰라요. 혹하고 사돈 샀다가 거기서 혹시 그게 조정지역이나 규제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셨던 거 가격 폭락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셔야 돼요. 만약 주식처럼 떨어지는 낙폭이 좀 크면은 큰 상실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지역을 이제 구입을 하실 분들은 좀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서울 하는 게, 서울은 그나마 떨어지는 낙폭이 좀 적으니까 그렇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감수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고평가된 부동산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평가된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생각보다 좀 그 지역 중에서도 좀 떨어진 지역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보는 눈마다 자기의 복이고 보는 눈이겠죠. 그런 걸 사셨어. 근데 좀 완화가 됐다. 대책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는 어차피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제가 금방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본인의 이제 그거겠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제 현금 보유나 지금 내 사정을 잘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냥 분위기 따라 부동산 이번 광풍이다 이렇게 따라다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시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왜 부모님들이 뉴스를 보는지 이해를 안 가시죠? 살아가려면은 뉴스를 봐야 됩니다. 뉴스를. 요즘 인터넷으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잘 보셔야 되고, 나오면 원문을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와닿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내
그 매수식이나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내가 투자할 쪽, 오늘 관심이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주변 중개업소를 자주 들려서 많이 신어놓으면은, 어차피 그 손님이 들어오면 저 중개업 입장에서는, 만약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지역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언젠가 이분이 내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야지 그분이 내 고객이 되지, 어설프게 설명은 그분도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거기 가서 나 여기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알고 싶다고 하면은 웬만큼 알고 있으면 다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 나쁘지 않은 사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제 모든 걸 다, 능력을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걸 잘 하신다고 하면은 투자를 할 때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정확한 판단과 이거는 이 정책과 뉴스, 주변 중개업소의 정보를 듣고 내 주머니 사장도 알고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지만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번 부동산 그 정책 중에서 그나마 조금 팔라고 다주택자들한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줬습니다. 6월달까지. 근데 제가 전에도 동영상 올렸지만은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굳이 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동안 누려왔던 차익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크게 이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임대소득을 만약 갖고 있잖아요. 냅니다. 그리고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대처가 엄청 빠릅니다. 워낙 이제 그 컨설팅이나 그쪽 일단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뭐 강남권이나 이런 분 사신 분들은 자기 돈을 관리해주는 그 세무사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사가 다 있어요. 그분들은 대처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담부 증여라는 뜻은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증여를 하는데 대출이나 전세를 크게 껴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세금이 덜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가던가, 뭐 임대 등록 사업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8년, 10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형태로 편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량의 물건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거는,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을 애들이 푸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게 폭등이 오르다고 지금 가정하에, 너네들한테 나머지는 거기 지금 세금을 매기겠지만 그래도 너희들한테 6월달까지는 기간을 줄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향후 부동산 투자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동영상 들었을 때 제일 궁금했던 점이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도 포함되지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벌써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담부 증여로. 왜냐면 일단 종부세나 이런 걸 조금 어차피 나중에 줄 거 이렇게 빨리 해버리자,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던가. 근데 저는 이것도 뭐 이런 방향으로 가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 집을 이제는 우리나라를 계속 이제 그 정책을 보면은 상가나 이런 쪽은 잘 안 건드려요.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거주 목적인 아파트나 이런 걸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제는 옛날같이 뭐 이게 완화시켜주고 이런 시대는 더 이상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거, 이명박 박근혜 때. 근데 그게 이번 한 번 더 겪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다시는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런 게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집을 어느 정도 처분을 하시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불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꼬마 빌딩부터 해가지고, 꼬마 빌딩이나 뭐 작은 거 상가 건물부터, 아니면 그보다 덜한 구분 상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지, 저는 이 1번보다는 2번을 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다주택자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은 뭐 보통 갈아타려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래서 제가 등으로 넣습니다. 여러 형태가 너무 많으니까요.
비조정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조정지역에 있다면은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1년 안에 처분을 하고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사시고 나서 1년 안에 바로 팔으셔야 돼요. 대신 비조정지역이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옛날 조건대로 그 처분이 여유 기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렸다면은 비조정지역에서도 괜찮은 지역들이 많으니까 뭐 신규주택 아파트, 그러니까 뭐 신규 아파트 뭐 재개발하고 뉴타운 쪽 있잖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는 청량이나 미아사거리 쪽에 있는 쪽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갈아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똑같은 말 이렇게 반복을 하네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한동안 좀 둔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뭐 조합 쪽하고 시행사 쪽이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시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공사비를 좀 올리고 있는데, 그래 시일도 늦춰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동안 올랐던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낙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어차피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옛날 은퇴자 그것도 올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한 3, 40대 분들이 만약 내가 1주택인데 하나 더 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쪽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거를 사시는 게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좀 잘려 있는데요. 다주택자분들이나 똑같아요. 내가 집을 안 사고 상가를 사면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여유분이 있으면 굳이 주택을 안 갈아타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가 더 나중에 시세차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떨까도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 이제 무주택자죠. 무주택자는 중에서 좀 청약 고점자들은 제일 좋은 시절을 만난 거예요. 지금만큼 괜찮지 않을까? 지금만큼 더 어차피 더 좋은 날도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당히 좋은 시점입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이럴 때 좋은 지역에 만약, 해서 당첨을 받는다면은 그 자체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청약 저점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시간을 기다려도 고점자 되는 거 말고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라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말한 것처럼 비조정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던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이참에 청약 저점자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조정지역에서도 좀 괜찮은데, 그리고 전세를 좀 끼고 나는 어차피 지금 뭐 임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입니다. 청약 고점자는 저는 제일 괜찮은 거 내가 생각을 해두고 거기를 그냥 청약하시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청약 저점자들은 시간을 기다리시던가, 그게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는 조정지역이나 안에 있는 지역을 전세 끼고 사시던가, 아니면 비조정지역에 있는 뉴타운 쪽, 그리고 향후 뭐 지하철이 뚫리던가 뭐 GTX든지 뭐 경전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더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다음에 더 나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